안녕하세요. 제시후입니다. 오늘은 다마스커스 셰프 나이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파이어스톰 다마스커스라는 특별한 무늬를 만들 거예요. 무늬는 랜덤 패턴이 아닙니다. 파이어스톰 다마스커스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트위스트 다마스커스의 변형으로 직선 대신 크러쉬드 W를 꼬는 방식입니다. 정말 많은 강철입니다. 저는 1814와 15N20을 번갈아 쌓아 빌릿을 만들었고 실제로는 15N20, 이 14겹 1814가 11겹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을 기해 빌린 옆면을 다시 갈아 평평하게 만들고 용접용 손잡이도 준비했습니다. 처음 용접을 시작했을 때는 철근을 강철에 용접할 때 따로 뭔가 할 필요가 없다고 직감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약 2년 전 세일럼 스트라우브에게서 철근의 모서리를 좀 갈아주면 용접이 훨씬 쉬워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최근 담금질 오일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빌릿 담금용 액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하셨겠지만 저는 지구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입니다.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말은 제 차고에 있다는 뜻입니다. 빌릿이 고르게 용접 온도에 도달하면 프레스로 옮겨 첫 번째 프레스를 부드럽게 합니다. 이것은 몇 가지 다른 이유 때문인데 첫째로 이 빌릿을 스퀘어링 다이로 가져가야 합니다. 제 스퀘어링 다이는 매우 커서 빌릿 바깥쪽이 수축되도록 최대한 두껍게 남겨둬야 합니다. 다음 이유는 첫 번째 히트에서 정말 부드럽게 프레스를 한 건데 사실 이게 보통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빌릿이 찢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빌릿 용접 세팅에 많은 작업이 필요해서 이번에는 다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히 산화물을 솔질해서 털어내는 건 부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 과정이 빌릿이 얼마나 잘 용접됐는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줍니다. 강철층 사이에 대비가 보이면 해당 부분이 제대로 용접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단조 용접이 정말 완벽하다면 각각의 층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강철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12월에 촬영했는데 당시 기온이 완벽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땀이 안 났지만 후반부엔 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제 상부 다이와 하부 다이가 완전히 평행하지 않습니다. 0.01도 정도 어긋나 있거나 그런 식인데 그래도 매번 새로운 패스를 할 때마다 반드시 빌렛을 뒤집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방법으로 빌렛 힘이 나중에 자동 교정됩니다. 유아 프레스를 다뤄보셨다면 디지털 프레스 컨트롤러가 있는 경우도 아실 겁니다. 이 장치는 프레스를 로봇처럼 만들어 원하는 두께로 정확히 단조해 줍니다. 저도 하나 사서 프레스에 달아볼까 고민 중인데 이게 반칙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반칙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유도 써주세요. 이제 빌렛을 길게 늘린 후 7, 8개로 자르는 게 계획입니다. 이 작업물에 가능한 한 많은 으깨진 W 무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제가 신경 쓰는 점은 빌렛이 곱게 뻗고 옆면이 평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뒤 치수가 조금도 다르지 않길 바랍니다. 이 부분부터 영상을 보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부터 보셨다면 추위에 얼어붙은 제 모습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너무 추워서 30분 동안 손이 안 느껴졌습니다. 이제 빌렛 끝을 잘라내고 선을 표시한 뒤 7개 조각으로 자를 예정입니다. 이번만큼은 캘리퍼스를 사용해서 선을 긋지 않고 그냥 줄자를 보고 표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제 조각들이 정확히 같은 길이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오차는 나중에 작품에 전혀 티가 나지 않을 겁니다. 아코디언 방식으로 조각을 접으면 빌렛 전체에 균일한 패턴이 생깁니다. 조각을 자른 후 표시하고 그라인더로 옆면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 조각들을 에칭 테스트하지 않고 표면 연마 장치에 잘 맞추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표면 연마 장치 전엔 빌렛을 바이스에 고정하고 앵글 그라인더로 단조 스케일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표면 연마 장치가 있으니까 스케일이 남아있어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표면 연막이 조각은 매우 뜨거워서 반드시 용접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깨끗해졌으니 바이스로 가져가 용접할 시간입니다. 기존의 점용접 대신 각 조각 옆면 전체를 용접했습니다. 이론상으론 이렇게 하면 빌릿이 튼튼해질 것 같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와, 내 용접 진짜 잘 됐다. 빌릿을 용접하고 불을 붙인 뒤 오일에 담갔다가 다시 대장간에 넣을 시간입니다. 대장간에 불꽃이 많은 건 내가 에어 초크를 끝까지 올렸기 때문이야. 초크를 끝까지 올리면 프로판이 신선한 공기와 챔버에서 섞이지 않아 챔버 안에선 연소가 일어나지 않고 실제 연소는 대장간 밖에서 일어나야 해. 내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내가 파워 해머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걸 알 거야. 내가 원하는 해머는 나셀 2P, 3P 또는 챔버스버그일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프레스를 안 좋아한다는 건 아니야. 프레스는 정말 컴팩트하고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어. 하지만 문제는 파워 해머에 비하면 그렇게 멋지진 않다는 거지. 파워 해머는 300파운드짜리 램을 휘두르는데 한 번 한 번 칠 때마다 뼛속까지 진동이 느껴져. 정말로 뼛속까지 말이야. 몸 전체가 흔들릴 정도지. 1, 2년 후 내 작업장을 갖게 되면 부모님 차고 대신 진짜 파워 해머에 투자해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본론으로 돌아가 이 빌렛을 1과 4분의 1인치 정사각형으로 단조하자. 1과 4분의 1인치는 트위스트 작업에 두껍지만 그건 나중에 해결할 거야. 빌렛을 최종 치수로 단조했으니 이제 모서리 부분을 조금 더 단조해서 나중에 트위스트하고 평평하게 만들 때 콜드샷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해. 트위스트 작업 전 철근 손잡이와 한쪽 끝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싶었어. 시간이 늦어져 빌렛을 식힌 뒤 밴드소를 쓸 시간이 없어. 빌렛이 뜨거울 때 앵글 그라인더로 잘랐어. 문제는 앵글 그라인더 디스크가 고온에서 쓰도록 만들어지지 않아. 디스크 조각이 얼굴에 튀었어. 불편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아까 영상에서 곧 땀 흘릴 거라 했는데 지금이 그 순간이야. 나는 힘이 센 청년이고 스쿼트 365, 파운드 데드리프트 400파운드도 들어. 그런데도 대장간에서 이게 가장 힘든 일이었어. 코어 근육이 아프고 왼쪽 어깨는 타는 듯이 아팠어. 그런데도 강철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 어떤 꼬임에서는 내 온몸의 체중을 렌치에 실었어. 물론 내 체중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야. 한 160파운드 정도밖에 안 돼. 그래도 160파운드를 회전축에서 1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 실으면 토크가 꽤 큰 거거든. 그런데도 강철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 파이어스톰 다마스커스는 적게 비틀면 멋지지 않아서 나는 거의 전부 나사산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내가 엄청 허술한 비틀기 렌치를 쓰다 보니까 빌렛이 제대로 각지게 비틀어지지 않는 부작용이 있었어. 그래서 프레스로 가져가서 먼저 빌렛을 곧게 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비틀어야 했지. 대장간에서 본 장면 중 이건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정말 만족스러워. 저렇게 촘촘히 비틀린 능선에서 산화피가 떨어지는 모습이 정말 멋져.
모든 비틀림 작업을 끝냈으니 이제 강구이를 약간 네모나게 단조하고 실제로 칼날을 단조할 준비를 해야 해. 버미큘라이트 좀 가져올게. 그게 끝까지 들어간 거야. 칼날 단조의 첫 단계는 빌렛 양쪽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바퀴 밟고 다음 날이 된 이유는 제가 프로판 가스를 다 써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음대로라면 밤 11시까지 칼날을 단조하며 깨어 있었겠지만 이번엔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바의 앞부분을 눌러서 단조할 때 생긴 열이 실제로 손상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보게 될 것은 제가 빌렛의 옆면 돌기를 앵글 그라인더로 잘라내는 모습일 거예요. 빌렛이 많이 꼬여 돌기가 두드러졌고 저는 이 돌기가 완전히 사라지길 바랐어요. 그렇지 않으면 칼날에 남을 테니까요. 셰프 나이프를 단조할 때 먼저 칼날에 쓸 재료를 정확히 분리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가 실수로 재료를 너무 적게 남겼어요. 그래서 다시 프레스로 가서 약 1.3cm 정도 재료를 더 확보했습니다. 이 영상은 식칼 영상 공개 직후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깐 멍해지고 단조법도 잊은 것 같아요. 좋은 일체형 셰프 나이프는 힐 부분이 넓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5.7cm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힐 부분에 추가적인 넓이를 주기 위해 콤보 플랫 다이를 장착하고 그 힐 부분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늘려줍니다. 여기서 너무 세게 누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이가 워낙 강력해서 너무 세게 누르면 블록이 반으로 잘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걸 잘라내야 하는데 3시간씩 낭비하지 않아야 해. 그거 무섭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열심히 해, 젠장. 정말 놀랍다. 정말 놀랍다. 됐어. 와, 대단한데. 이 정도 노력엔 최소 10분의 1 좋아요. 받을 자격 있어. 랜덤 숫자 생성기에서 7 나오면 좋아요 눌러줘. 본론으로 돌아가서 남은 재료를 다 자른 후 탕에 쓸 재료만 따로 분리할 시간이었어. 이 다이 조합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이건 칼날 힐 옆에서 볼스터를 얇게 하고 칼등도 곱게 펴줘. 탱이 거의 원하는 형태로 단조됐으니 이제부터 베벨 잡고 힐 늘리며 프로파일 다듬어 머릿속에 그린 형태를 완성하는 긴 작업을 시작할 거야. 내 머릿속 칼날 프로파일은 긴 산토쿠와 K팁 규도 중간 형태야. 아마 저 집게를 보면서 왜 저렇게 연기가 많이 나지 궁금할 텐데 사실 저 집게로 칼날을 담금질할 때가 많아서 그래. 그리고 자주 담금질한 뒤에 집게에 묻은 기름을 닦지 않고 다시 단조 작업을 하곤 하거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는 그냥 집게를 단조에 넣어서 기름을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물에 담갔어. 이 각도에서 칼날의 파이어스톤 무늬가 보여. 이 각도에선 잘 안 보이지만 옆에 두고 온도가 낮으면 멋진 꼬인 무늬가 보여.
나는 내 손망치로 금속을 다루는 실력이 블레이드 스미스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작업에선 20%밖에 못한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 원하는 대로 만들기가 정말 힘들었고 그 결과로 칼날을 단조하는데 내가 원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렸어. 칼날이 거의 완성될 때쯤 나는 가마를 옆으로 밀고 일찍 예열을 시작했어. 나는 단조로 해서 바로 가마로 옮겨 노멀라이징을 시작하고 싶었다. 파이어스톰 다마스커스에서 중요한 점은 칼날을 두껍게 남겨두고 나중에 얇게 연마하면 더 흥미로운 패턴이 나온다는 거야. 최소 길이 8.5인치에 도달했을 때는 칼날을 곧게 펴고 프로필대로 다듬기만 하면 됐고 그게 끝이었어. 이제 기다리면 돼. 지금 잊고 있어. 이 칼날은 3번 노멀라이징 했어. 첫 번째는 1650도, 두 번째 1500도, 마지막은 1350도에서 했어. 노멀라이징 끝났으니 이제 거칠게 연마하자.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담금질식 칼날이 부서질 수 있는 콜드샷을 모두 제거하는 거야. 칼날 최종 프로파일 잡기에 완벽한 시기야. 나는 프로파일을 95% 단조했어. 손망치로는 더 다듬기 어려워. 그라인더를 사용하면 정확한 프로파일을 100%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어. 여기서 나는 날과 등의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는 일만 해. 이렇게 하면 담금질할 때 그 부분들이 응력 집중 지점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어. 나는 담금질 후 몇 단계만 거쳐. 첫째, 칼날이 곧은지 확인해 펴야 할지 결정하고, 둘째, 줄로 긁어 경화 여부를 확인해. 이 두 가지를 마친 후 나는 칼날을 토스터 오븐에 넣어 플래시 템퍼를 해. 플래시 템퍼는 감에서도 할 수 있지만 가마는 식는데 2시간이 걸려. 오, 그래. 저 템퍼 색깔 좀 봐. 저 금빛 색깔. 좋은 징조라는 뜻이야. 나는 칼날을 350도에서 2번, 각각 2시간씩 템퍼링했다. 이 말은 칼날 경도가 약 62, 63 로겔이라는 뜻이야. 칼날이 단단한지 아닌지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라인더에서 튀어나오는 불꽃이 작은 불꽃놀이처럼 터지는지 보는 거야. 지금은 이게 식칼만큼 무거워. 사실 이제 내 채널에 영상이 충분히 많아져서 최근 영상에서 하는 내레이션이 예전 영상에서 했던 내레이션과 기술적으로는 반복될 수도 있을 정도야. 분명히 그건 문제가 되지. 그래서 나중 영상에서 내가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줘. 저쪽 끝에서는 그 정도로 높아. 이쪽 끝에서는 얼마나 높아? 이쪽은 훨씬 낮아. 그러니까 저쪽을 이 높이에 맞추면 되겠네. 여기서 하고 있는 건 100% 정확하진 않아요. 아직 정확하게 맞춘 블록이 없거든요. 여기서는 볼스터를 대략 대칭으로 만드는 작업만 해요. 1000분의 1인치까지 정확할 필요 없고 볼스터 기준으로 다른 면들만 맞추면 됩니다. 볼스터 크기를 자세히 보면 꼬았을 때 생긴 깊은 자국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저는 보통 각진 손잡이를 만들기 때문이죠. 이번엔 둥근 손잡이를 만들 거라 자국은 문제 없어요.
칼 만들기 시작 후 벨트를 던져보고 싶었는데 지금이 좋은 기회예요. 저 벨트는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였거든요. 저는 벨트에 내구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새 벨트는 내구도 100에서 시작하며 내구도가 줄면 절삭력이 약해집니다. 내구도가 30, 40%로 떨어지면 예비 벨트로 분류해 날카로움이 필요 없는 거친 연마 작업에 사용해요. 제가 칼 프로파일 연마할 때 작은 휠, 어태치먼트를 사용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플랫은 옆면만으로도 프로파일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쯤에서 연마 작업 중 약간 정신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날에서 재료 75% 제거 후 36방 벨트를 50방 벨트로 교체했습니다. 50방 벨트가 제어력이 더 높습니다. 실제 연맛이 더 부드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필요한 볼스터 수를 상상해 봐야겠어. 저는 인티그럴 볼스터 나이프에 볼스터를 길게 남깁니다. 이번엔 손잡이가 둥글어서 볼스터를 더 짧게 하고 싶었어요. 제 손이물에 얼마나 손상됐는지 한번 보세요. 밀링 머신만 있었다면 이 단계가 훨씬 빠르고 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밀링 머신이 없으니 플랫은 옆면으로 최대한 90도 각도를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다른 그릿의 벨트를 사용해야 해요. 왜냐하면 벨트의 그립마다 옆면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36 그립 벨트는 빠른 연매에 좋지만 좁은 코너에는 120 그립 이상 벨트를 권장해요. 볼스터 탕 전환이 끝나면 블레이드 평면을 최종 두께로 맞춰야 해요. 자세히 보면 블레이드를 정말 얇게 단조해야 했던 부분에 어두운 점들이 몇 군데 보여요. 이 점들은 블레이드를 세틴 마감할 때 중요하지만 이 블레이드는 다마스커스 강의 페릭 용액으로 에칭 후 코피로 마감할 예정이라 상관없어요. 카본 파이버 스페이서를 황동으로 감쌌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멋질 것 같아요. 황동, 카본 파이버, 흑단. 하지만 이제 문제는 황동이냐 청동이냐입니다. 황동은 더 밝지만 청동은 저는 청동을 많이 써봤으니까 이번에는 황동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려던 게 뭐였지? 카본 파이버를 밴드소로 자르면 안 된다는 걸 배우는데 큰 비용이 들었어요. 예전에 밴드소로 카본 파이버를 자르다 날이 망가져서 이후엔 2 곱하기 4 목자에도 못 잘랐어요. 제가 쓸 황동 부품들은 예전에 카타나 만들고 남은 것들이에요. 이 부품들은 원래 후시와 카시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상에 달린 제 긴 댓글을 읽어보셨다면 시간이 부족해서 대충 만든 후시와 카시라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포지드 인 파이어를 본 적이 있다면 거기 나오는 모든 대장장이들이 언젠가는 포터밴드를 사용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게 방송에서든 집에서든 말이죠. 방송에서만 써봤지만 집 작업장에도 꼭 마련해야겠어요. 금속 절단 밴드소를 스탠딩 밴드소로 계속 바꿔 쓰고 싶지 않아요. 얇은 황동을 다룰 때 가장 짜증나는 건 한 번 잘못 자르거나 휘면 작업 내내 그 부분이 계속 신경 쓰인다는 점입니다. 카메라에는 없지만 조각들은 앵글 그라인더로 다시 잘랐어요. 밴드소가 느려서 조각이 떨어질 때마다 휘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흑단을 잘라야 할지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대충 스케치를 그리고 치수를 쟀어요.
흑단의 정확한 종을 알고 싶은데 목재 상점 직원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목공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흑단이 어떤 종인지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많은 정보를 드리진 못하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스페이서와 손잡이 블록의 구멍을 뚫기 전에 탱 치수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제 탱의 치수를 표준화해서 매번 똑같은 슬롯을 뚫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그날이 아니니까 그냥 지금까지 써온 덜 좋은 방법을 계속 쓸 겁니다.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카본 파이버와 두 번째 스페이서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론상 황동으로 감싼 카본 파이버가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 조각을 나란히 두니 너무 산만했습니다. 손잡이의 요소가 너무 많았어요. 두드 퍼펙트의 펜듈럼, 페인팅 영상에서 타일러가 페인트를 많이 부어 망친 것처럼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타일러. 손잡이에 카본 파이버를 쓰고 싶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작업 시 매우 위험한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카본 파이버를 갈 때는 전신 보호복이 필요해요. 피부에 자극을 주고 폐에 남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저는 사실 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이 있기 때문에 폐에 남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앞으로 작업실에 좋은 집진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은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 표에는 6과 16분의 1, 4분의 1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서 추측합니다. 원하는 속도로 드릴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꼬려는 의도 없이 말했습니다. 윌 스텔터가 바이스 맡은 거 아시죠? 저는 안티바이스 담당이며 대장장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이 바이스를 첫 모루로 사용했습니다. 처음엔 모루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아버지와 홈디포에서 비슷한 걸 샀어요. 이후 슬라이드에 에폭시, 앞면에 용접 비드가 붙었고 스핀들엔 약 1cm 백내시가 생긴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정도면 거의 탱 부분 연마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 불리든 가네요. 이 시점에서는 정해진 과정 없이 네다섯 가지 도구를 번갈아 사용합니다. 벨트 그라인더, 파일 가이드, 파일, 망치로 두드릴 때 쓰는 나무 막대, 그라나이트 블록 위의 사포가 그 도구들입니다. 딱 맞는 것 같네요. 스페이서가 볼스터의 뒤쪽에 완벽하게 맞춰졌으니 이제 에보니 핸들 블록으로 돌아갈 차례였습니다. 이전에 히든탱이 있는 모든 부품에서 썼던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고 드릴 비트에 옆으로 힘을 줘서 세 개의 구멍을 하나의 큰 슬롯으로 합쳤습니다. 2단계가 더 정밀해 보였으면 좋겠지만 밀링 머신 없이 이보다 나은 방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포지드 임파이어에서 히든탱 슬롯을 태워 뚫는 걸 안 좋다고 하죠. 동의하진 않지만 그들의 말은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롯이 탱과 안 맞아도 슬롯을 억지로 뚫으려 해요. 저는 슬롯을 99% 파냈을 때만 번일합니다. 저는 슬롯을 태워 뚫지 않고 탱에 정확히 맞추고 있습니다. 손잡이 블록이 탱에 딱 맞으면 본격적으로 접착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가 하는 유일한 일은 다시 화강간 블록으로 가서 모든 면을 완벽하게 평평하게 샌딩하는 것입니다. 아마 궁금하실 텐데
제시가 왜 손 샌딩 전에 탱에 홈을 내는지요? 사실 그 이유는 손 샌딩을 하기 전에 먼저 접착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들 둥근 손잡이는 볼스터 앞부분이 칼날과 완벽히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손잡이 모양을 잡아보기 전까지 형태를 알 수 없습니다. 제 손 샌딩 테이블, 즉 이 곱하기 4 목자에 손잡이 홈이 없어서 조금 수정해야 했어요. 예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에폭시를 섞을 때마다 양쪽을 완전히 펌프해야 해서 항상 남는 양이 많았습니다. 댓글에서 한쪽은 반펌프, 다른 쪽도 반펌프가 가능한 선이 있다고 하셨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선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댓글 다신 분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거나 아니면 제가 눈이 먼 거겠죠. 에폭시를 손잡이 블록 구멍 옆에 부어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해요. 이번 작업은 접착 후 표면을 모두 갈 예정이라 에폭시가 남아도 상관없었지만 습관적으로 닦았습니다. 이걸 클램프로 고정해 봅시다. 제 작업장 공구들 품질 차이가 크게 느껴져요.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25톤 프레스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접착 작업할 때마다 그냥 아무렇게나 섞인 클램프 3개만 쓰고 있어요. 더 나은 클램프가 있어도 접착 품질엔 큰 차이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셰프 나이프 손잡이 만드는 모습만 보여드렸고 완전히 둥근 손잡이는 만들어 본 적 없어요. 아직 제 경력에서 뚜렷한 스타일이 있다고 하긴 이른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만든 나이프의 특징 중 하나는 빠르게 만든 손잡이입니다. 둥근 손잡이는 모서리를 깎기 시작하면 기준 평면을 찾기 어려워 중심선 표시가 빠른 손잡이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블레이드 프로파일이나 손잡이 모양을 잡을 때 작은 휠 어태치먼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나이프 제작을 시작했을 때는 그라인더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연마 스타일도 그런 도구의 부족함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작은 휠 어태치먼트가 실제로 있지만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서 오히려 사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단계는 손잡이 연마시 볼스터의 어두운 자국을 모두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손잡이 모양을 잡을 때는 딱히 명확한 마감 지점이 없는데 이 칼날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마감 지점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자국들은 손잡이에서 거의 완전히 100% 사라져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이 손잡이에 큰 변화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손잡이가 둥글면 이 평면이 의미 없으니 칼날과 손잡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선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손잡이와 칼날 스타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칼 제작자는 마레코 마마시일 겁니다. 직접 배우진 않았고 실제로는 한 번만 만났지만 인스타그램을 보며 그의 손잡이의 자연스러움과 모든 면의 의도성에 감탄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벨트는 스캘럽 벨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벨트 옆면은 물결 무늬로 연마되어 모서리를 파고들 걱정 없이 안쪽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20이나 400그릿 J-플렉스 벨트를 선호하지만 저는 스캘럽 벨트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칼날 두께는 0.003, 0.005인치였지만 셰프 나이프에서 처음으로 핸드 샌딩 전제로 그라인딩을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건 사실 양날의 검과도 같은데 만약 제가 이 상태에서 핸드 샌딩을 하다가 손을 베이면 이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깊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칼날의 형상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이 줄은 줄로 거의 쓰이지 않고 제 핸드 샌딩 스틱으로만 사용돼서 그냥 이 부분을 갈아내려고 합니다. 만약 기계 공장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알게 된다면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칼날은 일주일 전 손으로 샌딩했던 C칼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 손으로 샌딩하면서 눈앞에서 진행 상황이 보이는 걸 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샌딩에 가장 오래 걸린 곳으로 볼스터와 칼날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라인더로 다듬지 못해 사포로 형태를 잡아야 했습니다. 제가 뿌리는 걸 보셨던 그 액체는 플루이드 필름이라고 불립니다. 이 플루이드 필름은 보호 코팅 역할을 해서 칼날을 뒤집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아도 순간적으로 녹이 슬지 않게 해줍니다. 일체형 볼스터와 나무 손잡이가 있는 칼날을 사포질할 때 이음새를 직접 사포질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나무는 금속보다 빨리 닳아 이음새를 사포질하면 깊이 차이가 납니다. 칼날을 손으로 사포질하면서 어떤 영상을 봤는지 말하는 걸 거의 잊을 뻔했네요. 이번에 알레치 몬테나의 새 작업장으로 이사하는 시리즈를 다시 봤어요. 4~5번 봤지만 새 공구로 작업장 세팅하는 걸 보는 게 정말 만족스럽거든요. 이번 칼날은 사포질 방식이 이상했어요. 칼날 전체를 600방까지 사포질한 다음 손잡이를 하는 대신 칼날과 손잡이를 번갈아가며 사포질해서 둘 다 600방까지 맞췄어요. 손잡이 테마에 맞춰 칼등도 둥글게 마감했습니다. 보통 모서리만 다듬지만 손잡이의 곡선이 칼등까지 이어지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렇게 했어요. 총기 청색제로 메이커스 마크를 어둡게 하기 전 5000방 사포로 애칭된 부분을 닦아줍니다. 이 방법이 아세톤만 쓸 때보다 강철을 더 깨끗하게 합니다. 이제 메이커스 마크를 애칭하고 어둡게 했으니 칼날 애칭을 고민할 때였습니다. 저는 철사로 칼날을 페릭 용액에 담갔다 빼는 방식으로 씁니다. 제 탱크가 거의 리피트라서요. 애칭 전 칼날 닦을 때 일반 주방 세제를 씁니다. 디그리저나 아세톤은 얼룩이 남더라고요. 주방 세제로 항상 완벽하게 마감됐어요. 이거 안 떨어지겠죠? 좋아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 전혀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우와. 잠깐. 저건 진짜 불폭풍이야. 이건 말 그대로 소용돌이 같아. 사실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 소용돌이 좀 봐. 세상에. 제 반응만 봐도 알겠지만 저는 이런 무늬를 전혀 예상 못했어요. 보통 연마 후 애칭이 끝나면 무늬가 보이는데 이번 작품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이게 뭐지? 무늬를 자세히 보면
트위스트하기 전에 바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이번엔 으깬 W 모양이라 가장자리와 등에 작은 폭발이 여러 개 보여요. 2500방 사포로 다듬고 5000방 샌딩 패드로 전환부 정리 후 두 번째 에칭을 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에칭 작업의 차이점에 대해 말하자면 유일한 차이점은 두 번째 에칭이 첫 번째 에칭 이후에 진행된다는 거예요. 페릭으로 에칭할 때 생기는 부작용 중 하나는 실제로 재료에 깊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날이 너무 얇으면 날에 작은 톱니 모양의 자국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손톱 끝을 사용해서 칼날의 가장자리를 따라 문질러 보면서 날이 여전히 평평한지 확인했어요. 다행히도 평평하더라고요. 완벽해요. 그거 너무 많은가요? 커피 용액이 준비되고 이제 칼날도 깨끗해졌으니 칼날을 커피에 3시간 동안 담가둘 시간이었습니다. 좋아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오, 그래요. 야, 데비 봐봐. 이제 저게 바로 불폭풍이지. 여기에도 이걸 좀 올려보자. 이 얇은 오일 코팅이 커피 에칭이 영구적으로 남게 해줄 거야. 커피 에칭 후 블레이드에 선샤인 천을 사용하면 일부가 닦여서 오일이 중요해. 하지만 그래, 선샤인 천으로 한번 빠르게 닦아주고 손잡이도 빠르게 광을 내주면 이제 블레이드가 완성됐어. 파이어스톰 다마스커스 셰프 라이프 제작 과정을 즐기셨고 비롤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래. 형, 의자 필요해. 의자에서 말로우를 내보내고 블레이드의 마지막 날을 세울 시간이었어. 이미 날이 거의 제로여서 400방 사포는 생략하고 바로 3000방 초세라 워터스톤을 썼어. 내가 칼이 정말로 날카로워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손톱 옆면에 칼날을 살짝 대보는 거야. 칼날을 떨어뜨렸을 때 손톱에 걸리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날카로워졌다는 걸 알 수 있어. 칼날이 손톱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면 숫돌의 어디를 집중적으로 갈아야 할지 알 수 있어. 저 밑에 베벨이 얼마나 작은지 봐. 양쪽 모두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야. 이 수학 숙제는 2014년 거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할 때야.